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 8월이죠. 8월에 살충제 달걀 파동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달걀을 먹고 있는데 그동안 달걀집 어떻게 먹고 있습니까? 그 1년 전이에요? 네. 벌써? 오히려 더 많이 시간이 그쵸 얼마 안 된 것 같은 시간이 지났죠? 정말 빠르네요. 저는 아이 때문에 이 달걀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먹었거든요. 예전에는 그 한창 그 살충제 파동 났을 때는 막 안전한 달걀 이런 거 찾아 먹었는데 지금 또 까맣게 또 있고 유통기한만 봐요. 저도 약간 무뎌지기는 했지만은 버릇이 하나 생긴 게 있는데요. 왜 그때 그 문제가 됐던 그 달걀의 산지를 표시를 아마 숫자로 맞아요.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이거 어디서 만든 걸까라고 숫자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근데 아까 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달걀이 지금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인데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이런 살충제 달걀과 같은 일이 다시 안 일어나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한테도 그렇고 계란 정말 많이 사줬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먹기도 했었는데 제가 먹는 것도 좀 횟수가 좀 줄어든 것 같고 직접 사는 일도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뭐 사실 그리고 또 파동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특별히 체감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불안감이 좀 가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 불안함 앞으로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에 달걀 위생에 대한 점검하고 논의가 계속 이뤄졌는데요. 얼마 전에 몇 가지 대책이 마련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축산물의 표시 기준이 개정 고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달걀 껍데기를 보면 그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이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그리고 농장명을 표시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앞으로는 산란 일자, 그리고 생산자 고유 번호, 그다음에 사육 환경 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네. 생산자 고유 번호는 지난 4월 25일부터 표시하도록 시행 중이고 내일 모레입니다. 8월 23일부터는요. 생산자 고유 번호와 더불어 사육 환경 번호 한 자리도 함께 표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2월 23일부터는요. 생산자 고유 번호, 사육 환경 번호 또 산란 일자까지 함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걀 표시는 어떻게 딱 되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근데?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뭐예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맞아요.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생산자 고유 번호는 5자리거든요. 이게 가축 사육업 허가 등록증에 기재된 고유 번호인데요. 이 번호만 가지고는 사실 몰라요. 이 번호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홈페이지에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 달걀 농장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사육 환경 번호는 한 자리 숫자인데요. 이게 4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이라고 써 있으면 방사해서 사육한 거고요. 네, 2라고 써 있으면은 축산의 평사, 또 3은 개선된 케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4는 기존 케이지에서 사육했음을 의미하니까 숫자가 앞에 있을수록 좀 더 닭이 좀 자유롭게 지내왔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산란 일자는 4자리입니다. 이거는 쉬워요. 예를 들어서 8월 21일에 산란했다 그러면 0821이겠죠. 그래서 이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정의를 했습니다. 딱 정리가 되는데요. 살충제 파동 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관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희가 알려드린 그 정보를 좀 널리 홍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써 있는 걸 봐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경우 접니다. 저 해석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알려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 그 달걀을 파는 그 판매대 위에 그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 게시를 해놓는 거는 어떨까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계속해서 국회 방송에서 재방송을 해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이제 달걀에 적힌 그 번호들, 그 정보와 실제가 같은지도 꾸준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육 환경 번호 아무리 매겨져 있어도 실제 그렇게 환경이 그런지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식재료 대부분 우리 거의
농약 있어도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먹고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식재료에 대한 신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불안감이 계속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축산물의 표시 기준 개정은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서 소비자가 좀 유통되는 달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겠다. 신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또 식약처는 앞으로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번호 어떻게 보는지, 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외우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달걀 살충제 파동과 관련해서 지난 34회 때인가요? 그때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가 됐다면서요? 네, 통과가 됐습니다. 이 달걀의 비위생적인 유통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 체계적인 관리 그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걀의 검란 그리고 선별, 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 달걀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자라는 내용으로 2016년 12월 9일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 있는데요.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5일부터 그 해당 내용이 시행 중인데요. 앞서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달걀을 검란하고 선별하고 포장하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신설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식용란 선별 포장업입니다. 이런 영업을 신설을 해서요. 이 식용란 선별 포장업은요. 무조건 해썹 인증을 받아야 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식약처가 해썹 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당연히 부적합 판정 내리고요. 나아가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해썹 평가표를 보니까요. 굉장히 세부적이더라고요. 영업장 관리, 위생 관리, 냉장, 냉동시설 등 설비 관리, 또 보관, 운송하는 거 관리하는 거, 검사, 회수 프로그램 관리 등등. 만약에 이대로만 된다면 우리가 또 믿을만 하다고 너무 좋네요.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란의 위생, 또 안전 관리에 기반을 조성하고 또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해썹이 정기 평가와는 별도로요, 수시로 또 불시 평가를 실시해서 위생법 위반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위생적으로 만들고 또 사후 관리까지 좀 꼼꼼하게 된다면 믿고 계란을 안심하고 사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달걀하고 관련된 달라진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 나온 김에 오늘은 달걀을 비롯해서 식품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그리고 고령 친화산업진흥법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식품위생법, 아주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렇죠.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법은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인데요. 우리가 줄여서 어린이 식생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갖고 그리고 또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이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8년 3월 21일에 제정이 된 법률입니다. 네, 어린이 위한 법이 있으면 노인을,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법들도 있습니다. 고령 친화산업진흥법이라고 하는데요. 약칭 고령 친화산업법이라고도 합니다. 고령 친화산업을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법률인데요. 2006년 12월 28일 날에 제정이 됐고 이게 이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먼저 20대 이 법들의 국회 발의안은 어떻게 됩니까? 네, 식품위생법은요. 현재까지 총 48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9건이 처리되고 39건이 계류 중입니다. 네, 다음으로 어린이 식생활법은요. 현재까지 총 8건이 발의가 됐고요. 1건이 처리되고 7건이 계류 중입니다. 처리된 한 건은 64회 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어린이들이 그 학교에서 커피나 고카페인 함유 그 식품들의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령 친화산업법, 현재까지 총 3건이 발의가 됐는데 모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이 법들을 중심으로 식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복이 지났죠, 좀 전에. 근데 더위가 아직 꺾이지가 않았어요. 더워요. 복날 뭐 너무 맛있는 거 더워요. 먹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삼계탕이 몸에 참 잘 받거든요. 근데 이게 쌈도 들어가 있고 막 대추 이런 거 먹으면 뭐 땀도 좀 쫙 흘리고 몸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올해는 사실 못 먹었어요. 못 먹었군요.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너무 더워서 못 나가겠더라고요. 자, 먹으러 가서 문제인 케이스가 바로 저였는데요. 저희 친척분들 중에 닭백숙, 오리백숙 식당 운영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복날 이제 부모님들 모시고 예약하고서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많죠. 발길을 돌렸습니다. 게다가 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이열치열이라고 하지만은 너무 더워서 이 뜨거운 음식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뜨거워서요. 네. 올 여름은 너무 더워가지고요. 어딜 나가지를 못해요. 집에 있는 게 산책인데 저는 추어탕이랑 삼계탕 먹었어요. 근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시어머니께서 해서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먹기만 했어요. 네. 먹기만 하는 거는 쉽지요. 이번 폭염이 대단해서 그런지 정말 주변에 보면은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래서 그 복날에 집에서 시켜 먹었습니다. 삼계탕을요. 삼계탕 시켜 먹었다고요? 삼계탕도 배달이 되기 때문에 야. 시켜서 먹었는데요. 배달이 안 되는 음식 요새 없잖아요. 그렇죠. 맛집에서 뭐 평가 좋은 것 시켜서 먹었는데 에어컨 틀고 먹으니까 참 편하고 좋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지금 폭염 때문에 배달앱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배달앱 서비스 중에 하나죠. 배달의 민족은요. 7월 월간 주문량이 처음으로 2천만 건을 돌파했대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국내 가구 수가 1,9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가구가 한 번씩은 먹은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양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배달앱 서비스인 요기요라는 업체는요. 그때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8.3도를 기록했던 7월 31일, 이때가 평일이었거든요. 네. 얼마나 더웠으면 사람들이 안 나갔나 봐요. 주문 건수가 전주 대비해서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네. 제가 본 기사 중에는 이런 현상 중에 무더위에 주부도 파업이라는 제목을 단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파워패스트. 네, 정말 공감했습니다. 이 불 쓰는 게 정말 더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요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냥 간단히 먹고 빨리 치우자. 그래가지고 배달 음식 시켜 먹은 적 저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현재 15조 원 규모래요. 그래서 이 중에 20%가 배달 앱을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업계에서는 수년 내에 10조 원 이상으로 배달 앱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이런 배달 앱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시장이 커졌지만 위생 관리에 허점이 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이 식품 이물질 관련 위해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를 했는데요. 네. 분류별로는 외식 배달 음식이 19.7%로 이물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요. 이 중에 날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 배달앱 주문 음식의 식품 이물 위해 신고는요.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실태. 왜 실태 파악이 왜 안 안 되고 될까요? 있을까요? 왜냐하면 일반 식품 업체와 달리 이런 배달앱은요.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식품이나 음식에서 이런 이물이 나와서 이런 이물 사고가 발생을 해도 신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식품을 취급하는데 식품위생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물 사고가 났을 때 항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달앱과 음식점이 그냥 자체적으로 소비자를 그냥 보상해 주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대요. 네. 이럴 경우에 이 식품 위생을 책임질 당국은 아예 사건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거나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고 재발을 막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했을 때 뭐 이물질을 이물 같은 걸 본 적은 없지만 이게 신고 의무도 없고 또 처벌 규정도 없고 자체를 제가 몰랐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배달 음식이다 보니까 내가 집에서 먹다가 뭔가 이물질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돌리기도 사실 쉽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 얘기를 해도 이걸 그냥 믿을까 받아들여 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도 근데 지금 배달앱 시장이 매출이 뭐 15조 원 규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또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다는 정말 거대한 시장이 됐는데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거 좀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뭐 식품을 취급하는 만큼 좀 신고 의무 또 처벌 규정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이게 이제 배달앱 이런 게 생길 줄 알았겠느냐 이거죠. 이제 그렇죠. 국회에서 네. 그게 배달앱이 생길 줄 알았으면 미리 법을 마련했을 텐데 그렇겠죠. 이제 배달앱이 생길 거는 예상을 못했던 거겠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이제 활발히 논의 중이에요. 배달앱을 통해서 판매된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되면 해당 통신 판매 중개자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이런 보고 의무를 규정을 하고요. 이를 위반해서 보고하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아니면 나아가서 벌금까지 이렇게 부과하려는 내용으로요. 지난 5월 21일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달 음식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배달 업체도 일부 책임을 져라는 그런 취지의 법안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 배달업계 입장에서는 블랙 컨슈머 없는데도 괜히 이물질 넣어가지고 그렇죠. 항의하는 네. 이런 사람이 있을까봐 또 불안하는 상황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배달앱 업체들이 요 가운데서 예를 들면 제가 음식을 시켰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배달 그 중개업체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중개업체와 그 음식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실태 파악도 안 되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블랙 컨슈머의 그 우려가 있다고 해도 네. 이 소수의 블랙 컨슈머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관리 당국이 적절히 개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이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재를 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되니까요. 우리가 쉬운 말로 왜 구독이 무섭다고 장 못 담그냐. 이 소수 블랙 컨슈머 때문에 이런 보고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식품 위생에 이제 협조를 해야 할 관리 당국이 사안의 인지를 또 하고 있어야지 사고 재발을 막을 수가 있고 또 이 당연히 필요한 조치도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데이터가 또 쌓여야지만이 또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도 가능할 테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는 한 가지 이제 마음이 걸리는 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던 그 블랙 컨슈머 얘기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또 이제 영세한 그 상인들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좀 그 문제를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블랙 컨슈머를 걸러낼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같은 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데이터에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억울한 케이스는 없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배달 음식이 정말 대세잖아요. 네.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 그런데 어쨌든 식품을 다루는데 식품 관리 기준이나 이물질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조차 없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건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는 배달이라는 특성상 이 블랙 컨슈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매장 관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 변호사님 말대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확실한 거는 제대로 위성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매뉴얼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물질을 나온 뒤에 신고를 강화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배달만 하거나 혹은 배달을 겸업하는 그런 업장의 배달 음식 관리 실태를 당국이 파악하는 것. 이걸 제대로 관리하는 것. 이게 보다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는 법안이 이미 제출이 됐죠. 최도자 의원이 또 이 법안을 발의했네요. 네, 맞습니다. 배달 음식의 경우에 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이 포괄적인 예외 조항 때문에 만들어지는 장소, 생산자 이런 것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비가 되었거든요.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식중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물질이 검출되거나 이렇게 식품 안정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비자들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니까 모르죠. 네. 내가 전화번호 그 광고를 보여준 것, 그 식품 배달앱의 사고 처리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실제로 최도자 의원이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그 쌈밥을 배달해주는 업체가 컴퓨터 911 이런 사고로 등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강남의 한 도시락 배달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호명이 없기도 했고요. 상호명이 뭐 2중, 3중으로 겹쳐서 된 데도 있다고 하고요. 한
한 사업자가 여러 상호를 이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무자격 업체가 배달앱에 허점을 악용한 이런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좀 그렇죠. 만약 중국집에 이렇게 주문했는데 족발집에서 이렇게 온다 그러면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통닭집에서 온다면 당황스러운데 자, 업체 측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수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 떼죠, 배달앱 이용 수수료 떼죠, 그 외에 뭐 임대료,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감안을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개 번호를 가지고 여러 개 상호를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사실 이쪽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면 좀 투명하고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문제는 청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배달의 광고를 보고 이제 나중에는 못 믿는 경우가 되거든요. 네. 이거 내가 시켜봤더니 이거 이상하더라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이제 일상생활용품 또 음식료 이런 것을 인접 지역에서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관한 표시나 광고를 할 때에는요. 다른 통신 판매와 마찬가지로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이런 것을 같이 표시하도록 함으로써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6일 어느 분이 대표 발의하셨대요? 최도자 의원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야, 어때요? 진짜 이게 필요한 것 같은 게 우리가 음식점 가면 원산지 표시 착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통신 판매로 만약에 음식을 주문해 먹는다고 해도 원산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배달 음식이라고 해서 예외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음식을 똑같이. 가루는데 이런 점을 좀 신경을 쓰는 이 법안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통과가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점점 이 배달앱 시장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의 건강도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 또 소상공인이죠. 자영업자의 그 권익이나 이런 것도 지키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식품위생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한 해 중에 여름에 가장 식중독 환자가 많다면 특히 6월에서 8월 달이 제일 많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통계로 증명이 됐는데요. 서울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서울에서 식중독 환자는 연평균 1,038명이 발생을 했는데 환자 발생 수를 월별로 보면요. 8월에 316.7명, 6월에 156.6명, 네. 7월에 92명 이렇게 주로 여름철에 몰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계절 때문에 이게 온도가 온도, 높으니까 네. 세균도 있고 뭐 대장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자랑을 한번 살짝 해보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배탈 이런 거 잘 안 해요. 진짜요? 누가 오염된 걸 먹더라도 한번 대변을 통해서 빼내면 다 괜찮아지는 독특한 어떤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그 네. 테스트를 했는데 네. 그 연예인 한 10명 있었는데 제가 네. 1위를 했습니다. 야. 체질이네요. 네. 뭘로 뭐 그래서 오염에 이제 강한? 이 몸이 오염에 아주 강한 잘 받아들이죠. 면역력이 그렇네요. 굉장히 대단하신가 봐요.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아니 저도 다 소화를 잘 하는 편인데 아주 가끔씩 여름에 해산물 먹으면 좀 탈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여름엔 아무래도 조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피하는데 가족끼리 회를 먹으러 아, 해 싫어해요? 좀 여름엔 아무래도 조금 피하게 되는데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동생 몸이 완전 두드러기로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식중독이 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거죠. 왜 어떤 이유로 이게 그렇죠. 생겼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되돌아 생각하기에도 정말 끔찍한 고시생 때 고시생 때. 산낙지를 잘못 먹어. 정말 되게 고생한 적이 있어요. 어머나. 정말. 공부 다 필요 없다. 이 아픈 것만 낫게 해달라고 이런 적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얘기한 거 보면 다 해산물이잖아요. 네. 저는 산낙지, 회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여름철 식중독은 횟집에서 많이 일어나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 그런가요? 있겠지만 아닙니다. 아닙니까? 식중독 환자 발생 장소 1위는 어디입니까? 압도적으로 63.2%예요. 고깃집입니까? 학교예요. 아, 학교입니까? 네. 그 뒤로 집단 급식이
11.5%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하는 데가 많이 나타나네요. 그렇죠. 저도 이 자료 보고 좀 놀랐어요. 당연히 좀 예민한, 온도에 예민한 데서 많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나 급식소가 많았고 그 뒤로 일반 음식점이 9.5%, 수산물 도소매 직판장, 뭐 야외 행사 장소, 즉석 판매나 제조 가공업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물론 식중독은 어느 곳에서도 발생을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이 학교나 집단급식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는 데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 같거든요. 네. 기사가 났었습니다. 특히 작년 5월에 경기도 내 103개 요양원 업소를 검사를 해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쥐배설물이 가득한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기도 하고요. 쥐 배설물을 먹었을 얼마나-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유통기한이 아이고. 지난 빵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이게 참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요양원에서. 요양원에서요. 이게요, 최근 집단 급식소에서 이 위생상 위해 방지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이 돼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현행 식품위생법상의 위탁 운영 집단 급식소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법 위반을 하게 되면 뭐 영업 정지라든지 이런 행정 처분이 가능해요. 가능한 걸로 규정이 돼 있는데 문제는 집단 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요. 아. 단순히 그 과태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노리고 좀 허술하게 관리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문제네요, 이거. 이제 과태료, 영업정지 전부 다 행정처분인데 영업정지는 사실 타격이 크잖아요. 크죠. 돈을 못 버니까. 그렇죠. 근데 직영 집단 급식소에 왜 과태료만 부과하고 영업정지는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요. 이 직영 집단 급식소는 운영 목적이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입소자라든지 아니면 회사 같은 경우에 소속 직원들 아니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이 사람들의 어떤 급식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좀 그렇죠. 복리후생적 의미가 네. 강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정지를 딱 해서 급식을 중지시키면 집단 급식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가 불편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입소자들, 학생들, 직원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영업 정지는 부과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근데 학교 급식이든 뭐 병원 급식이든 뭐 집단 급식 시설이라고 해서 막연히 비용리 업소라고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뭐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값을 지불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예외 없이 좀 형평성 있게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식품 안전 사고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이게 법을 위반해서 피해가 똑같이 일어나면 똑같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직영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 집단 급식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년 9월 5일에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또 다시 막 안에서 부글부글한 게 있습니다. 네. 뭡니까? 물론 직경 집단 급식소가 복리 후생 측면 있고 또 영업 중단하면은 거기 구성원들이 불편함이 있겠죠. 네. 그런데 위탁으로 한 경우에는 영업 정지하면 불편함이 안 생기나요? 또 직영에서 제공하는 거는 음식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업태의 특성을 고려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지만은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 시에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입소자든 학생이든 그 직원이든 좀 불편하더라도요 깨끗한 거 먹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렇죠. 잠깐 나가서 사 먹으면 돼요. 깨끗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 영업정지 시킨 동안 다른 업체가 와서 또 하면 되잖아요. 딴 데서 하면 되죠. 네,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왕 법 개정 논의하는 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확 올리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그것도 논의 중이에요. 이 현행법에 따르면 집단 급식소에 식품위생 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얼마인지 아세요? 현행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적은 것 같지 않아요? 적은 저는 것 개인적으로 좀 같은데?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이런 위생 관련 문제는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걸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먹거리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우리가 기준을 적용해야 맞아요. 되지 않나 싶고요. 네. 그래서 집단 급식소를 설치, 운영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현행 500만 원에서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상향하려는 것으로 작년
작년 3월 3일에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있습니다. 500에서 1000 두 배. 정도로 2배긴 한데 약간은 좀 더 올려도 그쵸.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 아니고요. 양지인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제 의견. 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까지요. 학교 급식소나 식재료 공급업체를 6천여 곳입니다. 이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전국 합동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할 건데요. 앞으로 학교 급식소나 식재료 공급업체가 좀 급식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집단 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식품 위생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해성 논란이 있던 인공 감미료 있죠. 이게 오해를 벗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주인공은 바로 사카린 나트륨입니다. 사카린은 뭐 들어놓으면 뭔가 무서워 보여요. 네. 발음부터 조금 예. 그렇고 우리한테 이게 씌워진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 사카린이 어떤 물질이냐면 19세기 말 처음 발견된 이후에 설탕을 대체하는 어떤 단맛을 내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네. 그런데 1970년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 종양이 발견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유해 물질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진 거죠. 맞습니다. 그때 이후로 국내에서 사카린의 어떤 사용이 많이 줄었고 했는데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이 사카린 뭐 다 넣었거든요. 달게 하려면 사카린을 넣었고 또 사카린 밀수 사건도 생각나요. 맞아요. 있었어요. 왠지 사카린 뭐 이런 느낌이 들죠. 저는 최근에 그 쌀 뻥튀기 있잖아요. 네네. 뻥튀기 맞아요. 약간 단맛 나잖아요. 단맛 나죠. 네. 그거랑 옥수수 삶거나 찔 때 사카린 넣는다 이런 얘기를 또 들어봤는데 근데 저 사카린 하면 진짜 몸에 안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불량식품 느낌이랄까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설탕보다 단맛을 더 이제 극대화시켜서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뭘까요? 왠지 근데 쌀 것 먹어보긴 했어요, 같고. 사카린이. 아니요, 그러니까 저 양지에서. 같은 경우 안 우리는 먹어봤고. 통째로 먹어봤어요. 정말요? 우리라도. 우리는 김밥을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 근데 사카린 저는 그냥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 안 살 것 같아요. 뻥튀기나 옥수수 먹을 때 아마 사카린. 먹어봤을걸요? 네. 이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사카린이 반전의 계기를 잡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미국 국립보건원, 왠지 네. 공신력 있어 보이죠? 국제암연구센터 연구센터요. 이런 국제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 사카린이 발암성 물질이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기분이 왜 이리 좋아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마음대로 이제 사카린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네. 기준이 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식약처가 그간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을 계속 확대해 왔는데요. 지난해 말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을 해서요. 떡, 마요네즈, 과일, 채소 가공품 이렇게 사카린을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6개 품목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사카린을 쓸 수 있는 식품이 기존 29개에서 35개 품목으로 늘어난 상태래요. 네, 왠지 사카린 하니까 이 사카린을 또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또 드니까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 사카린 말고 이 먹으면 좀 안 좋은 좀 주의하는 그런 게 있나요? 음식 중에.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아이 중심에서 본다면요. 우선 제품이 이게 유기농인지 꼭 따져보게 되고요. 아. 혹시 화학 첨가물은 없는지 지금 또 아이가 간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첨가물은 뭔지 살펴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질식사고 있잖아요. 네. 질식사고의 대부분이 거의 한 85%가 대부분이 역류화한테 맞습니다. 일어난대요. 그래서 뭐든지 좀 작은 크기로 좀 잘라주고, 잘라서. 네, 또 아니면 특히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떡 먹을 때. 떡 조심하고 네. 또 삶은 달걀 이런 거 먹을 때 괜히 목에 걸리지 않을까 맞아요. 그거 주의해서 먹이고 있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떡이 말랑말랑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좋아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은 좀 주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하니까 잘게 잘라서 주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못 먹게 하고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 장난치면서 못 먹게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그렇게 불안하죠. 먹이면서도. 네. 네. 저는 저희 아들이 그 옥수수 그 강냉이 알갱이죠. 그걸 코에 넣었다가 응급실에 간 적이 있어요. 빼지지도 않고 그래서 몇 살 때요? 어릴 때요. 그 이후로는 뭐 사탕이나
동글동글한 거는 전혀 안 먹입니다. 뭐 금방 뺐어요. 마시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저도 못해서 어렸을 이렇게. 때 이런 예. 자그만 장기야를 그렇죠. 이만한 그 넣고 싶어져요 코에 이렇게. 그래, 전 기억도 안 나요. 그랬대요. 맞아요. 아이들은 다 입으로 가져가니까. 네. 아니 저는 그 정도는 어릴 땐 아니었는데 뭐 유치원 다닐 때인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전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제 기억으로는 진짜 이따만한 사탕이었는데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알사탕을 제가 먹다가 넘긴 거예요. 어머나. 근데 제 느낌으로는 이게 넘어갔겠죠. 근데 제 느낌으로는 여기 걸려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사탕이 걸렸다 그러니까 친구 어머님께서 김치를 먹으면 이 사탕이 내려가고 생선까지 걸렸을 때 밥 먹이는 그런 그래가지고 느낌으로. 김치를 네. 진짜 많이 막 해가지고 강제로 먹였던 아이고. 기억이 나요. 야,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실제로 초등학생이 초코파이 먹다가 숨진 사고가 있었죠. 세상에. 네. 지난해 8월 12살 아이가 초코파이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사망한 사고가 세상에. 있었는데요. 어쩌죠? 우리 지금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초코파이 먹다 질식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발생을 한 일입니다. 또 지난해 3월에도 여대생이 초코파이 빨리 먹기 게임을 하던 중에 질식 사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억나는 게 예전에 그 미니컵 젤리 있잖아요. 네. 그걸 맞아요. 먹던 한 남자아이가 먹다가 또 이제 기도가 폐쇄돼서 사망을 해서 그 유가족들이 또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던 그 기억도 나고요. 또 더 옛날에는 저 TV 방송 네, 녹화 봤어요. 중에 예, 한 성우가 이게 떡을 빨리 먹는 게임이었는데 그거 먹다가 또 호흡기가 또 폐쇄돼서 또 사망한 굉장히 유명한 성우였잖아요. 아주 그래서 유명한 예, 안타까운 사고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도 마시멜로죠. 그 말랑말랑한 네. 거. 그게 질식 경고를 지금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국산 마시멜로는 섭취할 때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개씩 섭취하라. 또 안내도 있고요. 또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는 좀 잘라서 꼭꼭 씹어서 잘라서 먹어라라고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품에는 이게 없나요? 우리나라 제품에는 뭐가 기억나세요? 저는 딱 기억나는 게 직사광선을 피해서 가능한 맞아요. 한 빨리 맞아. 드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온습도가 낮은 곳에서 보관하지 말고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섭취하라는. 가급적 빨리 드세요. 뭐 네. 지금주에 하는 것 같아요. 네. 아이스크림에 그거 써놔는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거 왜 경고문을 볼 수 없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개봉을 하게 되면 눅눅해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과자가. 네, 질식 사고의 80% 이상이 영유아한테 발생하는 만큼 식품의 주의 문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 주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권고. 그래서 작년 12월 22일에 김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뭐 권고인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의무이면은 더 확실했을 텐데요. 근데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문구를 하나 써놓으면 나중에 행여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네. 되지만 이런 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서 분쟁이 났을 경우에 본인의 책임을 좀 덜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주의 문구를 해놨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기업은 물론 주된 그 이유는 좀 사고 방지가 더 목적이 돼야겠지만 이런 문구를 꼭 넣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젤리라든지 그런 가공식품 굉장히 발달해 있잖아요. 보면은 정말 경고 문구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렇죠. 네. 알기 쉽게끔. 네. 그 이제 해당 산업체 자율에 맡긴 셈인데 경고 마크를 부착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업도 이런 것처럼 자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힘들다면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좀 주의 문구가 좀 꼭 삽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이들 먹거리 관련해서 우리가 알려드릴 하나의 소식이 더 있죠. 네, 맞습니다. 앞으로 아기가 먹는 분유, 식판 이유식 같은 이런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들이 있거든요. 이 식품 첨가물들 중에서 14개 품목의 사용량이 제한이 됩니다. 그동안 30여 가지의 식품 첨가물들이 이 영유아 식품에 사용되고 있었죠. 네, 그 중에서 이 네. 영유아 대사 체계를 고려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는 14개 품목에 대해서만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화검이라는 식품 첨가물이 있어요. 이 구화검은 그동안 사용 기준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은 1kg당 2g 이하로 이 사용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와, 좋네요. 식품 첨가물 사용량 기준이 없으면
뭐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상당히 좀 불편하거나 어려울 건데 이게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내용은 지난 15일까지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를 했고요. 이 확정된 개정안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된다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정말 반가운 소식 네. 같아요. 정말 아이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뭐 하나 먹일 때도 사실 다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임방울 변호사 자기도 그렇게 먹어요. 아이가 계속 보고 있어 먹지도 않고. 이거 보면서 뭔가 낯선 이름이 들어가면 사기가 그래요. 나 라면 과자는 왜 가지고 왔어요? 오늘따라 이제 네. 자극적인 게 당기더라고요. 네. 되도록 식품 첨가물이 적게 든 걸 찾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관리를 강화해 준다 그러면 정말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그거 좀 생각할 먹어도 수밖에 없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아이들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아이들 이제는 노인들, 어르신들의 식품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노인복지법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미 이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를 넘었다. 그래서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에 따라서 현재 그 노인 섭식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 질병 비용이 9조 원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고령 친화식품 관련법과 또 제도를 개선해서 이 연구 개발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2006년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이 굉장히 이거에 앞서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고령 친화식품과 비슷한 개념이 개호식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섭취에 용이한 식품을 말을 한대요. 네. 그래서 고령자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급식 서비스나 택배 서비스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영양 예방까지 대상을 넓힌 스마일 케어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는데요. 스마일 케어식 보니까 진짜 구체적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네. 털어 부술 수 있는 식품 표시하고요. 털어, 예. 네, 뭐 반죽 식품 표시하고 오. 무스 형태 식품 표시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식품 개발을 용이하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도 이 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괜찮네. 애기였다가 애기가 먹는 것과 이 어르신이 돼서 노인이 먹는 것과 맞아요. 비슷해지네요. 네.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 부모님들, 어머니 생각을 하면 독일은 조금 다릅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생긴 거는 똑같아요. 질긴 오징어, 질긴 고기인데 그 내용만 달라요. 고기인데 먹으면 스르륵 녹아버려요. 오징어라고 생각 먹는데 스르륵 녹아버립니다. 어머나, 그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를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보니까 현행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을 살펴보니까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의료기기, 또 노인 요양 서비스, 관광, 건강 지원 서비스 같은 이런 고령 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고령 친화 산업의 지원 대상 범위에 식품은 없어요. 식품. 없어요. 고령 친화 식품 이런 거 저도 처음 들어봐요. 네. 고령 친화 식품. 저도 처음 양갱. 들어. 양갱. 우리 할머니 양갱을 좋아하셨거든요. 고령 친화 식품은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긴 한데 뭐 나이가 들수록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뭐 저작 기능도 떨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영양이라든지 또 식감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보급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고령 사회가 돼가고 있으니까 노인 인구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 노인 특성에 맞는 이런 식품 산업이 개발이 되면은 소비자도 좋고 산업 입장에서도 모두 더 발전하니까 좋죠.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600명을 대상으로 고령 친화식품의 요건은 뭐가 돼야 될까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노인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함유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거는 소화가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치아와 또 미각을 고려한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고령 친화식품이 소비층 특성상 이 씹고 그 소화가 잘 되는 그 기능을 고려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건강에 도움을 좀 드렸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양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또 소화도 잘 돼도 해야 되고 미각도 고려해서 그런 어떤 좀 체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회 뭐 노력 안 하고 있습니까? 아유, 국회에서 노인이 하고 있죠. 역시 국회입니다. 네. 그 현재요. 네.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급식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어요. 아. 근데 요거를 법률로 법률로. 한 단계. 법률로 오. 상향을 해서 이런 고령 친화 제품의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그 고령 친화 산업의 지원 대상에 식품 식품 없다고 없다 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이런 하지만 노인을 위한 식품을 그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그 범위를 확대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자라는 내용으로 작년 7월 6일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아까 임 변호사님이 어르신들 그 식품을 들어보니 아이들하고 굉장히 비슷해진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신생아나 영유아 식품 시장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엄청 발달이 있습니다. 네. 진짜로. 그걸 고려해보면 고령 친화 상품도 충분히 어르신들도 좋고 산업적으로도 좋게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 친화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 고령 친화 산업이 뭔지 정의와 범주 그런 것들도 아직 공론화해서 정의가 내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뒤떨어지는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속히 좀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발판이 조금씩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요. 고령 친화 식품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 개정안을 행정 예고를 했죠. 벌써. 네, 맞습니다. 네. 이 고령자의 섭취 편의와 영양 개선을 위해서 식품의 경도와 또 영양 성분 함량 기준을 신설했고요. 그리고 특히 고령 친화 식품을 제조할 때는 이 원료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 소독, 세척 기준 등을 엄격히 하는 그 내용을 또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최종 제품에는 살균 제품에는 대장균군 그리고 비살균 제품에는 대장균 규격을 마련을 해서 안전 관리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9월 27일까지 식약처로 제출을 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배달 앱부터 해서 또 이 식중독 관련된 식품의 유해 부분, 또 애기들 식품, 또 노인들 식품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어땠어요? 군침 돕니까? 군침? 군침은 안 돌리죠. 이게 음식은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죽기 전까지 무조건 섭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개정안이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나와야 됩니다.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개정안이 안 나오는 상황이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완벽하게 관리되는 상황이 좀 우리 생각해보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꿈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 생각이 나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오늘의 나는 어제 먹은 걸로 이루어졌다. 맞아요. 뭐 비슷한가요? 또 있어요? 아니요.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은 걸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만큼 식품이 중요하다. 이 식품의 중요성. 그거를 기반으로 오늘 말한 위생 부분, 뭐 어르신들을 위한 음식 부분 이런 부분 다 우리 모두가 신경을 1순위로 써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참 갑자기 보니까 이 살이 어제가 제가 먹은 생각이 들면서 음식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들을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처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액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You're more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